안녕하세요. 인문TV 일어나? 네, 이민우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표님. 네, 진짜. 이제 5월도 이제 끝나가네요. 네. 네, 근데 5월 들어서자마자 봄도 없이 그냥 네, 바로 여름이. 이제 여름입니다. 예. 네. 아, 이제 무더운 이제 하루하루인데요. 네, 환절기 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더위 조심하십시오. 네. 네. 오늘 인문TV 2023년 세계문화 특집. 네, 세계문화 네. 특집 세 번째 나라로 갑니다. 네. 네. 지난 폴란드에 이어 네, 오늘은 멕시코입니다. 네, 대륙을 휙 뛰어넘어서 네. 네, 멕시코 작가 네. 특집입니다. 그래서 세계문화 특집 세 번째 멕시코. 오늘은 첫 번째 작가고요. 네. 첫 번째 작가 오늘은 멕시코의 국민 시인이자 스페인어 시인의 아주 대표격이고 이제 멕시코가 이제 스페인어 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친숙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네. 좀 친숙하지만 그래도 또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ม็xi코 하면은 뭐 축구 아니면은 네. 뭐 브리또 뭐 아니면은 엘 마리아치 뭐 이런 거가 아무래도 조금 더 연상이 많이 되실 그리고 거고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네. 음악도 그렇죠. 네. 뭐 근데 문학은 또 막상 딱 이렇게 네. 멕시코 문학, 멕시코 작가면은 쉽게 떠오르지 네.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멕시코 저희가 세계문학 특집 세 번째로 하면서 멕시코의 국민 시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네. 옥타비오 파스입니다. 네. 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하고요. 네, 네, 네. 네. 네, 옥타비오 파스 어떤 작가인가요, 대표님? 네, 옥타비오 파스는 1914년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의 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원래는 중산층이었는데 네, 1910년부터 1917년에 있었던 멕시코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집안이 완전히 가세가 기울고 말았다고 하네요. 네. 옥타비오 파스는 자유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탁월한 지식인이자 네. 문인이었던 네. 할아버지 이레네오 파스와 네. 어린 시절 숙모에게로부터 이렇게 배웠던 프랑스어 덕분에 일찍부터 스페인어 문학 외에도 프랑스 문학과 문화를 이해하는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멕시코는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의 영향 아래 있을까요? 근데- 스페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네 그렇긴 한데 프랑스 문화가 굉장히 네. 미묘하고 어. 강력하게 이제 중산층에 오. 파고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 멕시코 네. 이쪽 곳에서 프랑스 문화가, 그러니까 1914년,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멕시코에서 이 프랑스 문화가 되게 특히 중산층이나 이런 네, 데서 그 프랑스 퍼져나오는군요. 네. 뭐 인인 척하면 뭔가 이렇게 대접받는 그냥 그런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아버지 네. 옥타비오 파스 솔로르사노 네. 또 정치부 기자였는데 네. 당시 멕시코 혁명 중심부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렇게 옥타비오 파스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물려준 지적 유산과 사회적 열정을 이어받아 청소년 시절부터 멕시코의 사회적 문제에 민감했고 학생 운동에도 열심히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살 때인 1934년에 첫 시집 숲속의 달을 출간할 정도로 이제 문학적 열정도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네, 이 그 첫 번째 시집이 이렇게 옥타비오 파스가 그 정치 활동이나 사회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시집을 냈을 때 그 평가가 되게 호평이었어요. 네. 정치와 역사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네.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신상의 문제를 표현한 시다라고 해서 이게 호평을 많이 네. 받았다고 하는데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좀 이제 요즘은 우리가 이제 들었을 때 좀 그렇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당시 이제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1914년생이고 지금 이 작가가 첫 시집을 냈던 1933년, 1930년대가 어떤 때입니까? 경제적으로는 세계 대공황이 있었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상흔도 아직 가시지 않았고 유럽은 이제 파시스트가 이제 막 스물스물 올라오고 정치적 혼란기였고 그리고 멕시코 내부에서도 그쵸. 그냥 대단한 네. 정치 격돌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스페인 내전도 있었고 그래서 네.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멕시코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네.
뭐 우리도 이제 현대사에서 70년대, 80년대가 아무래도 이 사회적 격동기였다 보니 이 글을 쓰는 작가들도 아무래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정치나 어떤 사회적인 이런 거에 대한 언급 없이 뭐 조금 이제 개인적이고 되게 일상적인 거를 썼을 때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면 뭐 이런 평가를 동료 네, 시인들이나 우리도 그랬던 경험이 있고 네. 아무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옥타비오 파스는 참여시라고 이름이 붙여진 정치적 시에 대해서 어떤 불신감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마 옥타비오 파스 자체도 네. 그 시라는 그 미학적 그 주제와 정치적 참여 이런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사이에서 엄청나게 고민과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옥타비오 파스는 23살이던 1937년 멕시코 국립대학교 법학부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뭐 진보적인 활동을 하다가 네. 자신의 두 번째 시집 인간의 뿌리를 출간하게 되는데요. 네. 인간의 뿌리도 그 첫 번째 시집 야생의 달처럼 중심 주제가 사랑과 에로티시즘이었습니다. 그 활발하게 사회 활동은 그 진보적인 동료들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시집은 개인적인 주제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후에도 거의 전체 인생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옥타비오 파스는 그 어떻게 하면 역사와 무관하지 않은 시, 그러니까 네. 참여하면서도 순수만을 고집하지 않는 시를 쓸 것인가.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하면 시대의 미학적 도구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를 쓸 것인가 라는 화두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되게 네. 좀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 역설적인 표현이죠. 시대의 미학적 도구마,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의 어떤 조합인데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일단은 글을 쓰는 사람들 입장도 있지만 또 글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네. 당연히 그런 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참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내전이 한창이던 스페인에서 열린 문화를 지키기 위한 제2차 반파시스트 작가들이 국제회의에 초청이 되어 참석하였는데 그때 이제 스페인에서 파시즘 반대 운동도 벌이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멕시코로 귀국하는 도중에 프랑스에 들러서 옥타비오 파스 문학의 사상적 기반이 된 초현실주의를 네. 접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작가들의 국제회의에 초대한 것은 그 회의의 조직위원 중 하나인 파블로 네루다. 네, 그 유명한 네루다입니다. 네, 네루다는 그 옥타비오 파스를 1년씩조차 없는데도 이제 거의 두 번째 시집 인간의 뿌리를 읽고 파스의 그 옥타비오 파스의 가능성을 알아봤다고 네루다가 하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네루다가 파스를 어떻게 이렇게 발굴해낸 은인이죠. 이러한 시적 열정과 사회적 열정 사이에서 갈등하던 옥타비오 파스는 1943년 구겐하임 장학금을 얻어 멕시코를 떠났다가 유럽에서 외교관 생활을 함으로써 10년 동안 조국 멕시코에 돌아오지 않는데요. 네. 그가 1945년 파리 주재 멕시코 대사관의 하급 영사로 근무하면서 그 멕시코 외부에서 바라본 나와 나의 조국 멕시코, 네. 우리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 품고 있는 타인을 어슴푸레하게 보고 쓴 고독의 위로를 이제 시집을 출간하게 되는데 이 작품이 후에 뉴욕타임즈에 소개되어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네, 이후 1946년 옥타비오 파스는 외교관으로 이제 영사에서 외교관으로 부임하고 많은 문인들과 교류를 하였는데 특히 1960년대에 주 인도 대사로 근무하면서 인도의 많은 문인들을 만나 동양적이고 평이상학적인 시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네. 그 옥타비오 파스 하면 도교하고도 이제 네. 연관을 많이 짓잖아요. 네, 네. 네. 아마 이때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옥타비오 파스가 굉장히 초현실주의면서도 그러니까 좀 동양적인 예, 느낌이 동양, 좀 있죠. 예, 예. 그러나 1968년 10월 멕시코 정부가 68혁명에 영향을 받은 민주화 운동 세력을 향해 무력을 행사하면서 최소 30여 명에서 최대 300여 명에 이르는 학생과 시민들을 학살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옥타비오 파스는 정부의 반기를 들고 대사직을 그만둔 후에 뭐 케임브리지 등을 비롯한 유수 대학의 교수로서 강의를 하며 국제 언론을 통해서 멕시코를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멕시코 쪽에서는 좀 안 좋게 봤겠죠. 뭐 이때 60년대부터 80년대가 멕시코를 비롯해서 남미까지 거의 군부 독재가 좀 횡행했던 네. 시절이었죠. 이후에 멕시코로 돌아와서 1970년 고도부의 미로의 후속편적인 성격을 지닌 추신을 발간합니다. 그에게 문화적 투쟁은 비판적 상상력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었다고 하는데요. 옥타비오 파스는 마르크스주의, 초현실주의, 실존주의, 불교, 힌두교에서 영향을 받았고 원숙기의 시에서는 풍부한 초현실주의적 형상으로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가 다룬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적인 사랑과 예술적 창조성을 통해 실존적 고독을 극복하는 인간의 능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스의 이제 시를 좀 접하시고 파스의 시를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마르케스류의 약간 초현실주의로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조금 이제 다른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거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좀 죽음에 대한 이미지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게 이제 젊은 시절에 좀 사회 참여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오히려 굉장히 사회 참여적이었던 시인이고 그 어떤 경험으로 이제 원숙기에는 이제 초현실주의,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시 자체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뭐 육체를 보면서 뭐 태양의 돌이나 육체를 보면서 같은 시를 보면 그 뭐 성적 에로티시즘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 내면을 이렇게 보면 진짜 그 옥타비오 파스가 하려고 했던 실존적 고독이라든가 그 오히려 멕시코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읽을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1963년 벨기에 국제시대상, 1981년 세르반테스상, 199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며 생전에 내 거처는 나의 말이고 대기는 나의 무덤이라고 노래했던 옥타비오 파스는 1998년 지병이었던 암으로 인해서 타계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옥타비오 파스의 시를 대표님과 제가 두 편씩 낭독하고 같이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의 신비 그리고 믿음의 편지 두 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옥타비오 파스 하면 그 딱 떠오르는 대표시 뭐 태양의 돌, 육체를 보며 이런 걸 하고 싶었으나 그거 너무 진짜 장시여서 엄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돌과 꽃 사이에서라는 초기 시하고 너의 눈을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렇다면 선생님 시의 신비. 시의 신비. 네. 시의 신비. 공기가 빛나고 빛난다. 정오가 빛난다. 그러나 나는 태양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존재가 믿는 모든 것이 나에게 투명해진다. 그러나 나는 태양을 보지 못한다. 투명한 필름에서 손실되는 나는 반사에서 눈부심으로 간다. 그러나 나는 태양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는 빛 속의 알몸으로 도착한다. 모든 광채에 대해 묻는다. 그러나 나는 태양을 보지 못한다. 네. 제목은 시의 신비, 이제 시 우리 포엠 그 시의 신비인데 시만 놓고 보면 그냥 모든 생명체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제목 때문에 뭐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닐까. 어떤 것을 일단 표현하고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문학이라는 거는 그런 것을 하나씩 더 발견해가는 과정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입 밖으로 단어를 내뱉는 순간 오히려 더 모르는 그리고 오히려 더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그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더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희 딸과 대화를 할 때 저희 딸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해서 혹시 이런 거니? 라고 하는 순간 사이가 더 멀어지는 그렇게 되는 거와 똑같지 않나.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은유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태양을 보지 못한다가 계속 이걸로 마무리가 네.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태양을 보지 못한다. 매일 언어적이 아니어도 일상에서 무언가 네, 내가 보기 위해서 내가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다가갈수록 오히려 그 근원을 네, 알지 못한 알지 못하는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믿음의 편지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죽는 것이고 다시 사는 것이고 다시 죽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력이다.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죽기 때문이다. 사랑은 타인들, 헤아릴 수 없이 아주 작은 이들과 커다란 전체와의 화해다. 태초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쵸. 이거는 좀 인용이 많이 되는 시로 제가 음. 알고 있고요. 그쵸? 네. 일단 요거는 뭐 크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어렵지 않은 시인 것 같고 되게 딱 읽었을 때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딱 가슴으로 울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쵸? 그쵸. 사랑하는 건 죽는 것이고 그쵸. 죽었던 마음을 다시 살리는 거지만 또 사랑 안에서 다시 또 죽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커다란 전체와의 화해. 네.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께서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시는 돌과 꽃 사이에서와 너의 눈 혹은 이제 너의 눈동자라고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너의 눈으로 번역이 된 시를 이제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과 꽃 사이에서. 돌과 꽃 사이에 인간,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가는 탄생, 우리를 탄생으로 데려가는 죽음. 인간, 돌 위로 줄기차게 내리는 비, 화염 사이로 흐르는 강, 폭풍우를 이겨내는 꽃, 번개불의 섬광을 닮은 새, 노동과 열매 사이의 인간. 굉장히 이미지가 네. 강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돌과 꽃 사이에서는 초기 시에 네. 이제 초기 그 법학부를 23살 때에 네. 이제 그 대학을 그만두고 발표한 시인데 이게 원주민들의 삶과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관능성 그리고 도시의 근대적 삶과 강한 대조를 이루면서 대조를 이루는 이 시를 썼다고 하네요. 그때 이제 대학을 그만두고 그 유카탄 지방의 노동자와 농민의 네. 아이들을 위한 진보적 학교를 세운 이후에 이제 쓴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돌과 꽃 사이에서 발견한 것이 인간이라는 네. 그 옥타비오 파스가 전체적으로 그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였던 그 실존적 인간을 처음부터 이렇게 드러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후기에 초현실주의에 대한 힌트가 좀 네,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굉장히 동양적인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뭐 멕시코 원주민이라고 하면은 또 당연히 그런 문화적인 게 있었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동양적인 느낌도 있고 그리고 돌과 꽃이라는 굉장히 좀 상충되지만 또 비교될 수 있는 네, 그리고 그 이제 상징.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황무지 네. 이런 것과 꽃 네. 사이에 그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 인간이라는 인간. 존재. 네. 예. 그 노동과 열매 사이의 인간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었는데, 네. 예, 너의 눈. 네. 예. 너의 눈은 번개와 눈물의 조국, 말하는 고요, 바람 없는 폭풍, 파도 없는 바다, 갇힌 새, 조롱에 겨운 황급빛 맹수, 진실처럼 불경한 수정, 숲속의 환한 빈터에 찾아온 가을, 거기 나무의 어깨 위에선 빛이 노래하고
모든 잎사귀는 새가 되는 곳. 아침이면 샛별같이 눈에 뒤덮인 해변. 불을 따 담은 과일 바구니. 맛있는 거짓. 이승의 거울. 저승의 문. 한낮 바다의 고요한 맥박. 깜빡거리는 절대 사막. 그 너의 눈이나 눈동자를 보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표현하고 묘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인생이라든지 일생이라든지 그 당시 그 너의 눈을 가진 그 너의 뒤에 있는 배경까지도 짐작이 되는 이런 멋진 시였습니다. 혹시 부부싸움 도중에 자기를 노려보는 와이프에게서 영감을 얻은 게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이글이글거리는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와이프에게서 영감을 딴 것이 아닐까. 너희는 네, 와이프. 이승의 거울, 네, 저승의 문.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진짜 그 뭐지, 옥타비오 파스는 그 이미지가 진짜 강렬해서 네. 그 사진을 하나 찰칵 넘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멕시코 네. 시인 옥타비오 파스의 시를 네. 읽고 이제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저희는 뭐 이렇게 멕시코 문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네. 그래도 재밌게 네.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같이 이렇게 시를 음미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삼아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는 멕시코 작가 두 번째 후안 룰포입니다. 네, 참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 책 두 권으로 네. 세계적 거장에 오르신 네. 후안 룰포. 네, 현재까지는 저도랑 똑같습니다. 저도 두 권을 냈으니까. 네. 네. 후안 룰포로 이제 선생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